첫 번째 실험.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물에 먼저 떠오른다. 근데 이거 진짜예요? 정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뜨겠네. 그럼 누가 제일 늦게 떠올라요? 너 몇 킬로그램인데 무르마? 저 58kg이요. 형은요? 나 62kg. 형은요? 난 85kg. 형 100kg시잖아요. 무슨 100kg야. 형 튜브 낀 거 아니에요? 튜브 안 꼈어. 형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니 물속에 무거운 벽돌하고 가벼운 빈병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벽돌은 가라앉고 빈병이 뜨잖아요. 그렇지. 아이 거짓말이네. 그런가?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되지. 물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물에 동동 뜨게 됩니다. 근데 왜 뜨냐고요? 그 정답은 우리 몸속에 있죠. 후 하고 몸속에 있던 공기를 최대한 내쉴 때에는 폐속에 약 1000cc의 공기가 남고,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땐 약 5000cc의 공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폐속의 공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의 밀도가 작아져 위로 잘 떠오르게 되는데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조절하면 폐속의 공기의 양이 변하면서 물에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박 PD. 이건 살이 아니에요. 다 제 덕이죠. 덕으로 뭉친 남자 지 PD. 홀쭉이와 통통이 입수. 물에 들어가자마자 날렵하게 떠오르는 지 PD. 몸에 힘을 빼자마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쪽에 빠르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고요? 자, 두 사람 모두 엉덩이가 완전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던 손을 동시에 뗐죠. 결과는 마찬가지. 어떻게 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이 더 빨리 떠오르는 건지 그 비밀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물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커져서, 즉 부력이 커져서 잘 뜰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장기나 뼈의 밀도는 대부분 물보다 큽니다. 하지만 지방은 유독 물보다 밀도가 작죠. 그런데 몸이 큰 사람들은 몸이 작은 사람에 비해서 지방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큰 분들이 지방의 양이 많아서 밀도가 작게 되죠. 결국은 부피도 크고 밀도도 작기 때문에 물속에서 덩치가 큰 분이 조금이라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유레카! 마찰력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확인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멈춰있는 상자를 슬쩍 밀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자를 밀어 움직이면 상자 밑면과 바닥의 접촉면에 상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며 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미는 힘이 사라지면 마찰력에 의해 상자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마찰력은 진공 상태와는 관계없이 물체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마찰력은 존재하며 또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지상에서 발사된 로켓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도착해 궤도를 선회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지구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순간 외부 온도가 수천 도를 넘어 화염에 휩싸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로 대기층과의 마찰 때문인데요. 최근엔 이러한 대기권 재진입 순간의 마찰열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없애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는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로켓 몸체, 우주 비행사가 작업하다 놓친 공구가지를 포함해 현재 약 6,500톤 정도가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 위성이 쓰레기를 붙잡고 고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마찰열에 의해 자연적으로 불타 없어지는 과정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의 지구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의 영역에서까지 마찰력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네요. 예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우리 민족에게 종이접기는 아이들의 놀이이자 여인들의 생활 기술이었으며 한국 고유의 정서를 품은 문화이자 삶이었는데요. 생활 곳곳에서 한지를 가까이 한 민족이기에 예로부터 한지로 만든 지공의 품들이 많았습니다. 무속 신앙에 쓰였던 고깔과 제사상의 지방접기, 복주머니, 색실상자 등을 만들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종이접기 문화가 발달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방 문화와 관련된 공예품들에는 실용성의 예술적 감각까지 고이 담겨 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부피로 접혀있다 찰나의 시간에 꼬임없이 골고루 부풀어야 하는 에어백의 제작 원리에도 종이접기 기술이 핵심입니다. 또 일반 버스 2대를 이은 굴절버스의 연결 부분도 주름접기 기술이 적용된 것인데요. 자유롭게 줄었다 펴졌다 하면서 안전한 곡선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차체 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좌석을 접는 일 같이 익숙하고 기본적인 홀딩 기술에서 평소엔 크기와 부피가 큰 자전거나 텐트 같은 용품들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작게 접어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편리함도 접기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기의 유용함은 조형예술 놀이문화뿐만 아니라 종이접기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이접기 과정 속에 담긴 수학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수학, 물리학 등의 공학 분야 박사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종이접기 속의 수학적 질서와 기하학적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이접기는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랭은 종이접기에 수학과 공학 이론을 적용해 학문으로 풀어낸 종이접기 과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그의 과학적인 종이접기 기술은 종이 한 장으로 접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실제와 똑같은 모습의 작품들을 탄생시키며 수학과 만나 한계를 넘어선 종이접기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유레카! 물고기는 민물에 사느냐, 바닷물에 사느냐, 아니면 양쪽을 오가느냐에 따라 담수어, 해수어, 기수어로 분류합니다. 담수어와 해수어는 물의 특성에 따라 몸의 조직이 다릅니다. 삼투압에 의해 서식지의 물이 몸속으로 흡수됐다 빠져나가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삼투 현상이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더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반투과성 막에 걸리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죠. 해수어의 경우 높은 염도의 바닷물이 체내에 침투한다면 세포 내의 삼투 현상에 의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자칫 탈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해수어들의 아가미에는 염분 배출 세포라는 것이 있어 마신 바닷물 속에서 염류만 골라서 아가미의 염분 배출 세포로 뱉어낼 수 있고요. 미처 걸러지지 못해 혈액에 쌓인 염분은 위장에서 또 한 번 배출하여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담수어는 오히려 체내의 염분 농도가 물보다 높아져 다량의 수분이 세포에 침투할 시 몸이 불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몸 안에 다량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을 소량만 마신 후 그 속에 산소와 염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죠. 이러한 삼투압 조절에 의해 담수어의 소변은 묽고 그 양이 많으며 해수어는 소량의 진한 소변을 배설하는 특징이 있고요. 해수와 담수를 오가는 기수어는 물의 염도에 따라 묽은 소변을 다량 배출하기도 하고 아가미를 통해 염류를 배출하기도 하면서 환경에 따라 삼투압을 바꾼다고 합니다. 유레카! 이 자고로 팽이라 하면 손과 발이 얼고 하천까지 얼어붙은 겨울철, 동네 아이들이 추위도 잊은 채 얼음판 위에서 즐겼던 놀이죠. 팽이가 시작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20년 일본 서기라는 책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팽이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부터 팽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통 팽이는 튼튼한 나무를 원뿔 모양으로 깎아 만드는데 모양이나 놀이 방법에 따라 말팽이, 줄팽이, 장구팽이 등으로 구분하죠. 한 번 돌리면 잘 멈추지 않고 뱅글뱅글 도는 팽이의 원동력은 바로 회전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그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팽이도 외부의 힘으로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고 싶어하는 회전 관성이 생겨 멈추지 않고 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팽이의 회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공기의 힘인 공기 저항력이 팽이의 회전 속력을 늦추며 팽이는 회전 관성을 잃고 이내 운동 에너지도 잃어 힘없이 픽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하늘이 가는 곳에 실이 있듯 팽이에게도 환상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팽이채입니다. 회전 관성을 잃어 쓰러져가는 팽이를 팽이채로 때리면 줄이 순간적으로 팽이를 감았다 풀며 회전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다 쓰러져가던 팽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팽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팽그르르 돌다 공기 저항력에 의해 회전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이때 팽이는 바로 멈추지 않고 세차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차 운동이란 회전을 하는 물체가 축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팽이의 회전축 전체가 또 다른 축의 둘레를 회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팽이의 축이 회전을 멈추면서 곧게 서 있지 못하고 기우는 찰나! 중력은 때를 놓치지 않고 팽이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잡아당기게 되죠. 그러나 팽이에는 회전 관성이 남아있어 팽이의 축이 아닌 새로운 중심을 다시 기준으로 잡아 팽이 전체가 함께 도는 세차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레카! 북쪽을 뜻하는 노스, 남쪽을 뜻하는 사우스에
각 앞글자를 따서 N극과 S극으로 나눠진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날 때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석의 기본 성질인데요. 그렇다면 N극과 S극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N극과 S극이 나누어진 막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한쪽은 N극, 다른 한쪽은 S극으로 분리될 것 같지만 사실 반으로 자른 자석은 홀극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석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도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석을 잘게 잘라도 N극 또는 S극만 따로 갖는 자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N극과 S극을 나누어 자른 막대 자석. N극을 S극에 갖다 대자 두 자석이 찰싹 달라붙는데요. 그럼 N극을 반대로 뒤집어 갖다 대볼까요? 휙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린 N극 자석이 한쪽에는 N극, 다른 한쪽에는 S극의 성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현상은 막대 자석뿐만 아니라 말굽 자석으로 불리는 U자형 자석, 동그란 원형 자석에도 해당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원자들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하나의 큰 자석이지만 사실 이 자석은 아주 작은 원자 하나하나 모두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든 반에 반으로 자르든 아주 잘게 부수든 하나의 극만 남지 않고 N극과 S극, 양극 모두를 가지게 된답니다. 결국 자석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고 저만 짝이 없는 거네요. 으이그 맨날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짝꿍이 안 생기죠. 톡톡씨, 자석의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아봐요. 자석은 N극과 S극이라는 최고의 짝꿍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짝꿍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바로 자화라는 현상 있죠. 자화란 철로 이루어진 물질을 자석으로 문지르면 작은 자석 알갱이들이 그 물질로 이동하고 이동한 자석 알갱이들로 인해 물질이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유레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중장비 굴삭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이름인 포클레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땅을 파거나 산을 깎거나 흙과 암석 등을 퍼담는 작업을 담당하죠. 굴삭기는 장비의 주행체에 따라 극의 클롤러 타입과 휠 타입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휠 타입. 반면 크롤러 타입은 산이나 광산 등 험한 지역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무한 궤도식을 취하고 있죠. 굴삭기는 운전석과 엔진이 있는 몸체에 붐, 암, 버켓이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굴삭기도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원동력은 사실 버켓과 암, 붐을 움직이는 실린더에 있습니다. 버켓 실린더가 늘어나면 버켓이 안으로 접히면서 흙을 퍼담고 실린더가 줄어들면 버켓이 밖으로 펴지면서 흙을 쏟게 되죠. 이처럼 실린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피스톤의 작용으로 굴삭기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피스톤 작용의 원동력은 유압이라는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유압이란 한마디로 기름이 내는 압력을 말하며 유압 기계는 이 기름이 내는 압력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작은 힘의 압력으로
큰 힘을 출력하는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1653년 프랑스의 수학자 겸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정리한 개념으로 밀폐된 공간에 담긴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느 점에서 발생하든 360도 전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전달된다는 이론이죠. 이를 유압기계에 적용하면 기름통의 기름에 발생한 압력이 실린더의 기름에 전달되어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펌프가 보낸 유압이 엔진, 유압 범퍼, 컨트롤 밸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버켓, 암, 붐 실린더로 전달되어 불사키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린더의 피스톤 작용은 주사기의 원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사기를 천천히 밀면 액체의 분사력이 낮아지고 강하고 빠르게 밀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분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유레카! 산비탈 아래 자리한 동굴은 입구에 출입문까지 달려있는 데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주변으론 벌목한 나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일제 강점기 때 판 것으로 추정되는 폐광 내부에는 장독대와 전기시설 등 최근까지 사람들이 이용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낮은 동굴 내부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다. 금세 카메라를 뒤덮은 뿌연 습기. 겨울임에도 따뜻한 폐광 안은 송골송골 물기가 맺혀 있을 정도로 촉촉하고 포근했다. 적어도 습도가 80% 가까운 높은 그 동굴을 갖다가 붉은 박쥐가 선호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붉은 박쥐의 경우 그 겨울에 잠을 자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 피부가 건조해진 만큼 피부가 약해서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굴들이 습도가 높은 동굴들이 대부분 붉은 박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깊은 폐광 안쪽에서 동면하고 있는 붉은 박쥐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붉은 박쥐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1급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다.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의 약 23종의 박쥐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그런 기후대를 온도를 선호하는 그런 약간의 남방계 박쥐입니다. 붉은 박쥐는 국내에선 1999년 전남 한평 고봉산 동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몸통에 귓바퀴와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불빛을 비추면 황금색을 띈다고 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입구를 막는 출입문이 폐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붉은 박쥐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폐광. 붉은 박쥐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대체로 여러 마리가 한 군데에 모여 10월부터 다음해 5월에서 6월까지 8개월 이상의 긴 겨울잠을 청한다. 동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 폐광으로 붉은 박쥐들이 들어온 이유다. 유레카!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Under the sea.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바닷속 세상입니다. 제작진을 격렬하게 맞이하는 녀석들. 화려한 열대어들 사이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난 바다의 나폴레옹이라고 해. 농어목 놀래기과에 속하는 어류 중 가장 큰 종의 물고기인 나폴레옹 피쉬는 복처럼 톡 튀어나온 머리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나폴레옹 피쉬는 큰 덩치에 비해 성격은 온순한 편이며 무려 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특징은 성장하면서 성별을 전환한다는 건데요. 9살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암컷, 이후에는 수컷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어획과 거래가 금지된 상태이죠.